너무 참혹한 현실이 돼서, 그래서 저는 그때 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느냐. 내가 어렸을 때 북한에서 태어났고 북한에서 살다가 넘어온 사람이었었고, 그런 관계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때쯤에는 내가 이 국제 엠네스티를 통해서 많은 훈련도 받았고 인권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남한에서 반공 이걸로는 안 된다. 이거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사람들의 증언을 채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신 기자를 몇 번 만나서 얘기해서 나하고 같이 가자, 내가 안내하겠다 했더니 모두 나는 가고 싶더라도 우리 데스크에서 probability will say no 할 것하고 모두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가 국내에서 그 자금을 만들어서 이 기자들을 여비를 대면서 해서 이 사람들 데려다 현장을 보여줘야겠다. 어느 저희 텔레비에서 이제 플라티니라고 하는 이 프랑스 사람들, 후에 이 사람이 프랑스 정부의 공보 장관을 했었어요. 그 사람이 와서 한번 그러면 안내해달라. 이제 안냈거든요. 이 다음부터는 내가 부탁하지 않더라도 외국 기자들이 와서 나한테 와서 물어보고 같이 가자 이렇게 됐었죠. 예를 들면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산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 이제 보는데 어느 한 남자가 아이를 넷을 데리고 넘어왔는데 우리 산속에서 땅굴에서 이렇게 만나보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아이들이 와보니까 아이들 만나자고 해서 이제 딴 땅굴 왔더니 아이들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이들이 이러면 큰일 나는데 막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프랑스 사람이 내가 이렇게 통역하잖아요. 그냥 잠깐 옆으로 이렇게 피해요. 뒤로 잠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상당히 기분이 나빴죠. 이렇게 처참한 이건데. 그래서 따라가면서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눈물 감추려고 그거 듣고 그래서 눈물 감추려고 뒤에 숨을 정도로. 그때 25사람을 우리가 스페인 대사관에 데리고 들어간 것은 그 사람들을 물론 한국으로 데리고 온다 이런 뜻도 있었지만 우리의 진짜 목적은 이걸 봐라. 중국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걸 봐라. 보이기 위해서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이 그렇게 놀랄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준비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가는 이 성명서, 자기네 성명서 이렇게 되면은 응당히 중국에서 이 사람들을 이제 강제 송환하겠다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했을 때 우리의 입장 또 성명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미리 성명서를 해서 여러 달 끌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 달 끓는 동안에 국제 언론에서 바글바글 끌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바랬던 거죠. 저는 태어나기는 어렸을 때 북한에서 태어났고요. 14살 때까지 일제하에서 살았습니다. 예. 저희 이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가 우리 한국에서 초대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셨고 완전 기독교적인 과정이었었죠. 단체의 분위기에서 완전히 구구적인 그리고 예수를 열심히 믿고 나는
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목사였었고, 어머니가 전도사였었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교회 나가고, 이런 것이 내 배경이었었습니다. 그랬다가 6.25가 났죠. 예. 6.25 때는 내가 고등학교, 그때는 고등학교 제도가 없었고, 중학교 5년제였었는데, 내가 중학교 5년, 5학년이 됐을 때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이렇게 나눴을 때예요. 그리고 대학교를 이제 나왔고, 대학교 졸업해서 내가 이 영국 대사관에 취직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의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선생 되는 것, 은행에 들어가는 것, 요 두 외에는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그 다음에 공무원인데, 공무원이라는 거는 그때 봉급이 요새 말로 하면 월 몇천 원 이런 거니까 도둑질할 생각 아니면 공무원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시대였었죠. 그 후에 유엔에서 외국에서 근무하면서 한 100여 개 이제 외국인들과 여러 가지 보고서 하나 놓고 서로 싸워야 되고, 뭘 놓고 이제 해야 되고, 같은 그 직장에서 서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우리나라와 생각하는 방법의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게 됐죠. 예. 그래서 이것이 내가 우리나라 이 사건을 볼 때 이렇게 보는 눈이 우리나라의 평균 우리 친구들이 보는 눈과 상당히 거리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북한 인권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랬죠. 예, 근본적으로는 개선이 없었는데 인권 특징이 누구든지 인격으로 인권 문제를 공격을 받으면은 누구든지 히틀러도 마찬가지였었을 거예요. 만약 했다면은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있을 겁니다. 인권이라는 건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얘기하잖아요. 그치? 예. 그래서 인권 하면은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면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하지만은 속으로는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 변화가 이제 인권이 북한 인권이 거론됨으로써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변했느냐면은 내가 77년도, 8년도, 9년도 북한 사람들 만났을 때는 인권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일도 없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부라고 하는 건 사람 함부로 때려잡고 죽여도 그건 정부는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던 때였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북한에도 이 형사소송법에 다 그 인권에 관한 그 조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헌법에도 인권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 인권에도. 이것도 북한이 변화하는 이제 과정입니다. 이제. 그리고 한 번은 내가 그 함경북도의 전거리 교화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온 사람을 이렇게 뭘 가서 만나고 이제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전거리 교화소에 가면 죽는 곳입니다. 너무 처지가 나빠서. 갔더니 거기 사람들이 야, 너는 운이 좋다고. 어저께 인권에 관한 새로운 지시가 왔기 때문에 이제 많이 나아졌다고. 너는 운이 좋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당사자, 일단 누가 인권 유린 당하잖아요.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해야 되잖아요. 예. 당사자가 괜찮다 그러면 옆에서 도울래도 할 게 없잖아요. 예. 남한 시민들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옆에 보는 사람들이 예.
뭐 저놈도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 그 형제 자매들이 저렇게 고생하는 걸, 저렇게 억울함을 당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는데 내가 왜 총대를 매? 이런 숨은 정서가 있어요.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왜 그동안에 북한 인권 활동이 잘못됐으면, 왜 남한 시민들이, 그러니까 남한 시민들이 주가 돼야 되는데 남한 시민들이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이 이상 개선이 늦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인을 분석하고 이걸 알리고 현실은 이거다, 이런 방법이 있다, 이거를 이렇게 부각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